이제 식품별로 조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분입니다. 전분. 전분인데, 자, 전분은 우리가 아밀로즈하고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스가 보통 20%,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이 80%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맵쌀. 가장 맵쌀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전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 찹쌀이 있습니다. 찹쌀. 자, 여러분들 맵쌀로 밥을 했을 때보다 찹쌀로 밥을 했을 때가 어떻습니까? 네, 찹쌀로 밥을 했을 때가 좀 찰지죠. 이것은 아밀로펙틴이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진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분은 이렇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전분이 우리가 호화가 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분의 호화. 자, 전분의 호화는 무엇인가? 자,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 자, 이게 어렵게 호화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생쌀이 밥이 되는 원리입니다. 쌀이 밥이 되는, 어때요? 쌀이 밥이 되면 생쌀일 때는 딱딱하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기 힘들겠죠. 그러나 이렇게 알파 전분으로 호화가 된 상태는 밥이 부드럽고 쌀에 비해서 부드럽고 또 소화가 되기 쉽고 또 씹기도 편하겠죠. 자, 이렇게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변하는 것을 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화가 잘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전분이 호화가 잘 될까? 일단 현미보다는 백미가 호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는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을 많이 담글수록 호화는 잘 됩니다. 그리고 전분 입자가 클수록 호화는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분의 호화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반대로 노화가 있습니다. 노화가 있죠. 노화는 알파 전분이 다시 베타 전분으로 가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데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갔다고 해서 만들어진 잘 지어진 쌀밥이 다시 생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생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맛있게 지어진 그런 밥이 차갑게 식어서 도저히 먹기에 힘들 정도.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했는데 실온에 내지는 차가운 우리가 밖에다가 밥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편할까요? 절대 아니죠. 드시기에 매우 힘듭니다. 너무 딱딱하고 차갑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전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아주 자주 경험하는 게 있죠. 자, 떡을 오늘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떡이 딱딱해지죠. 딱딱해져서 우리가 먹기에 힘들 때 그래서 다시 김을 올려서 찐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전분의 노화는 먹기 아주 소화 잘 되고 또 씹기에 편하고 부드러운 전분이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가는 것은 밥이 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단지 소화되기 힘든 상태, 그런 전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화를 촉진하는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노화가 잘 되게 하는 조건, 이것은 무엇인가? 자, 노화는 아밀로즈가 많을수록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백설기를 만들고, 자, 찰떡을, 새머리 찰떡을 만들어 놨을 때, 똑같은 조건의 실내에다가 방치를 했을 때, 백설기가 훨씬 먼저 딱딱해집니다. 먹기 힘든 노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맵쌀에 비해서 노화 속도가 더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머리 찰편이 훨씬 덜 딱딱해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이 한 30%에서 60% 정도가 됐을 때에 노화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노화를 빨리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수분을 15% 정도로 탈수를 하는 것이 노화를 더디게 하는 방법이고요. 자, 온도는 5도씨 정도, 0도에서 5도씨 정도의 온도였을 때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보다는, 여러분들 겨울에 밖에 온도가 상당히 춥죠. 자, 이랬을 때 밖에 온도가 추웠을 때 밖에다가 이거 호화된 전분을 방치하면 훨씬 더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러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높은 온도,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보온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0도 이하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노화를 더디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 노화가 더디게 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에 우리가 많이 먹죠. 시험을 잘 보라고 우리가 그 모찌떡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찹쌀떡을 사주죠. 자, 찹쌀떡은 노화가 굉장히 더디게 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찹쌀떡에 설탕을 많이 첨가를 하게 되면 그 떡이 노화가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설탕을 첨가할 경우에 노화를 더디게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화제를 첨가하면 노화가 좀 더디게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밀가루,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사는 우리가 빵 종류, 또 케이크 종류가 다 어떤 걸로 만들죠? 밀가루 전분으로 만들죠. 그렇지만 이 케이크는 노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이커리 조리 과정에서 많은 유화제를 쓰기 때문에 부드럽게 노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전분에 호정화가 있습니다. 호정화. 덱스트린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분의 호정화. 이것은 어떤 원리나, 자, 우리가 전분을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수분을 첨가하지 않고, 자, 밥을 짓기 위해서는 밥이 부드러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열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전분의 호정화는 물을 제외한 열만을 가해서 전분을 익히는 것을 전분의 호정화라고 합니다. 자, 전분의 호정화는 16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전분이 분해되어서 이렇게 아주 부풀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을 전분의 호정화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분의 호정화를 통해서 먹는 것이 있죠. 자, 그게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간식인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전분의 호정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이고요.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도 전분의 호정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식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분 입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각
글루테닌과 글리아딘, 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다, 알부민과 글로불린, 라, 지방산과 글리세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전분 입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가, 호화 현상, 나, 호정화 현상, 다, 산화 현상, 라, 노화 현상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가호화 현상이죠. 자, 호정화 현상은 전분을 고온에서 물기 없이 익히는 것이죠. 자, 산화는 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 현상은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죠. 자, 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마른 쌀일 경우에 수분이 14에서 15% 정도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쌀에 속합니다. 자, 밥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쌀을 씻어야 되겠죠. 쌀을 씻는 것을 우리가 수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적당한 시간으로 담궈 두는 게 좋겠죠. 금방 쌀을 씻어서 바로 쌀을 안 치는 것보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 쌀을 담궜다가 밥을 짓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렇게 쌀을 담그는 것을 우리가 수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중요하겠죠. 밥을 짓기 위해서는, 밥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물의 양은 보통 무게에, 쌀의 무게의 1.5배 정도가 가장 알맞고요. 자, 부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부피의 1.2배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그렇지만 변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햅쌀일 경우에는 물이 좀 적게 먹고요. 뭐 부피에 비해서는 한 동량 정도 물을 사용하게 되겠고, 무게에 비해서는 1.2배 정도만 넣어도 햅쌀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는 찹쌀의 경우에도 수분을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찹쌀밥을 지을 때도 부피의 동량 그리고 무게는 1배나 1.2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을 해야 되겠죠. 자, 밥을 짓는데 지금 같은 이 좋은 세상에서는 뭐 불을 이용해서 밥을 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전기 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짓지만, 자, 우리가 조리를 기본적으로 배울 때에는 불을 이용해서 밥 짓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을 올려서 밥을 지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센 불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센 불로 불을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또 불을 줄여서 어느 정도 이게 밥알이 호화가 된 상태가 됐다고 싶으면 불을 완전히 줄여서 뜸을 들이는 과정, 이렇게 세 단계의 그 가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밥맛을 좋게 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밥물의 pH죠. 모든 식품이 대부분 중성대에서 맛이 있습니다. 강알칼리라든지 강산성보다는 중성대 pH 7에서 8 정도의 밥물일 경우에 가장 맛이 좋고요. 산성의 물일 경우에는 밥맛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0.03% 정도의 소금을 가미했을 때 밥맛은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묵은 쌀을 보다는 햅쌀이 밥맛이 훨씬 좋겠죠. 오래된 쌀보다는 바로 찌은 쌀, 바로 또 수확한 쌀이 밥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품종과 재배 지역에 따라서 밥맛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쌀의 일반적인 성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성분에 따라서는 밥맛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의 전분 중 아밀로펙틴 함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 고구마, 나, 보리, 다, 찹쌀, 라, 쌀. 이거 쌀은 맵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아밀로펙틴이 100%인 찹쌀이겠죠.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 2번 두 번째. 쌀을 심하게 으깨어 여러 번 씻으면 어떤 비타민의 손실이 큰가? 가, 티아민. 자, 티아민은 비타민 B1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아스코르부산. 이것은 지방 성분이죠. 그 다음에 다, 카로틴. 이거는 비타민 A에 속합니다. 그리고 라, 토코페롤. 이것은 비타민 E죠. 자, 정답은 가, 티아민입니다. 보편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1, 티아민이 손실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백미와 물에 가장 알맞은 배합률은, 자, 제가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일반적인 쌀일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쌀의 경우 쌀 다번 쌀 중량의 1.5배 그리고 부피의 1.2배가 가장 알맞은 배합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가루의 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의 특성인데요. 밀가루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찰진 그런 성질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글루텐이라고 하죠. 글루텐. 자, 얘는 자, 글리아딘. 자,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테닌이 물과 만나서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글루텐은 밀가루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면서 또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슈퍼에서 밀가루를 구매를 할 경우에 밀가루 그 포장지에 뭐 강력분이다, 또 중력분이다, 박력분이다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을 보셨죠?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강력분은 이 글루텐 함량이 13% 이상인 밀가루를 우리가 강력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력분을 가지고는 어떤 음식을 만드나? 우리가 보통 스파게티, 면을 만들 때 강력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식빵을 만들 때도 강력분 밀가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중력분, 슈퍼에도 중력분이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중력분 밀가루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류, 가정에서 가장 널리 쓰는 밀가루죠. 면류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수제비를 만들 때도 밀가루 중력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밀가루가 아마도 중력분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력분이 있습니다. 자, 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0% 미만인 밀가루를 우리가 박력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박력분 밀가루는 자, 튀김 종류, 또 우리가 케이크 이렇게 부드럽거나 아니면 바삭한 그런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박력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력분과 박력분을 조금씩 섞어서 만드는 음식도 있겠지만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지는 음식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밀가루를 반죽할 경우에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글루텐이 잘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잘 만들어지지 않느냐에 따른 영향 요인이 있는데, 자,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팽창제가 있죠. 팽창제.
자, 팽창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 술빵 같은 거, 또 찐빵 같은 거를 만든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반죽이 아주 요만한 반죽이 엄청 커지죠. 반죽이 엄청 커져서 큰 빵이 되는데 이렇게 부풀리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팽창제라고 말을 합니다. 팽창제. 그것은 탄산가스를 발생시켜서 부풀게 하는 원리죠. 그러면 팽창제로 쓰이는 것들이 뭘까? 뭐가 있나?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스트가 있죠. 이스트. 자, 이스트는 효모죠. 효모는 보통 밀가루의 1에서 3% 정도를 쓰게 되고요. 효모이기 때문에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에서는 효모가 죽겠죠. 보통 30도 내외 온도에서 팽창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가 있겠죠. 보통 베이킹 파우더를 우리가 B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는 밀가루 한 컵 정도의 한 작은술. 제가 아까 한 작은술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네. 5ml 부피라고 했습니다. 자, 한 작은술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조가 있습니다. 중조는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쉽게 슈퍼에 가면 소다라는 것을 팝니다. 이것을 팽창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조를 사용하게 되면 팽창력은 좋지만 이것이 밀가루의 그 플라보노이드 색소가 이걸 만나서 황색으로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이 별로 좋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 중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타민 B1, B2 등의 비타민류가 파괴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조를 사용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팽창제에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를 조리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밀가루를 조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을 많이 쓰죠. 자, 지방. 자, 지방은 왜 쓸까요? 지방은 우리가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쓰고 또 보기에 지방을 사용해서 만약에 베이킹을 하게 되면 아주 예쁜 갈색을 나는데 도움을 주죠. 그렇지만 지방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를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넣을 경우에는 끊어지죠. 반죽이 끊어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방을 사용해서 만든 원리를 보시면 우리가 빵집에 가서 페스트리 종류 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페스트리는 밀가루의 그런 글루텐 형성을 지방을 첨가함으로써 이것을 끊어놔서 아주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빵의 원리죠. 그래서 페스트리 종류는 굉장히 바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탕입니다. 설탕. 자, 설탕을 첨가를 하게 되면 갈색 반응, 이 카라멜화가 이루어지죠. 설탕을 첨가해서 갈색 반응이 일어나면 얘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풍미를 좋게도 하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하지만 글루텐 형성에는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글루텐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부풀거나 이렇게 할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소금이 있겠죠. 소금. 자, 소금은 적절한 소금을 첨가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끈기 있는 그런 밀가루 반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의 첨가는 글루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제비 반죽을 한다던가 또 만두피 반죽을 한다던가 또 칼국수 반죽을 한다던가 이때 약간의 1% 미만의 소금을 첨가를 해서 반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끈기가 있고 차진 반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걀입니다. 달걀. 보통 우리가 밀가루는 베이커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인데
자, 달걀도 많이 쓰게 되죠. 달걀은 팽창도 하게 되고요. 특히 달걀의 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유화성. 달걀의 노른자를 통해서 기름과 만나서 유화를 시키는 유화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조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 케이크라든지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때 달걀의 그런 성질이 굉장히 좋지요. 그 다음에 수분을 대체해서 이 달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과 맛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 달걀을 많이 쓰게 되면 제품이 질겨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조리에 팽창제와 이런 지방, 설탕, 소금, 달걀들을 이용해서 밀가루를 조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을 하면 끈기가 생겨 반죽이 부드럽고 질겨지게 되는데 어떤 성분이 생성된 것인가? 가, 글루텐, 나, 글리아딘, 다, 글루테닌, 나, 글리시닌. 자, 가, 글루텐이죠.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은 글루텐이 생기기 위한 그런 단백질 물질이죠. 자, 두 번째. 밀가루 제품의 팽창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다량의 설탕 첨가는 CO2, 탄산가스의 발생량을 높여 팽창을 도와준다. 제가 설탕을 첨가를 하게 되면 글루텐이 분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채치기, 거품 내기 등의 과정은 공기 흡입량을 느린다. 자, 그 다음에 다, 소금의 첨가는 글루텐의 형성을 억제한다. 자, 소금 첨가는 글루텐을 강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 달걀의 단백질은 제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한다. 자, 달걀의 단백질은 제품을 질겨지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번이겠죠. 자, 채치고 거품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기가 흡입하면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밀가루 종류에 따른 글루텐 함량과 용도가 옳은 것은 가, 강력분, 13%, 글루텐이 13% 이상인 것을 강력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식빵, 마카로니. 자, 나번, 중력분. 이것은 10에서 13% 정도의 글루텐 함량이고요. 자, 케이크, 튀김, 쿠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중력분은 면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중력분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다 박력분 10% 미만의 글루텐 함량인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나 튀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자, 경질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밀가루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가번이겠죠. 강력분 13% 이상의 글루텐을 가지고 있어서 식빵, 마카로니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강력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식빵을 만들 때 이스트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는 어느 것인가? 가, 수소가스, 나, 아황산가스, 다, 탄산가스, 라, 메탄가스. 자, 제가 다 탄산가스, CO2 이것을 빵을 부풀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탄산가스가 되겠습니다.